Let's go. 아, 잠깐만. 자, 2023년 7월 8일 오후 7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아, 어디서 죄송한데, 2027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저렇네요, 예, 시작하자마자. 아, 네네. 저녁에 먹은 짬뽕이 소화가 아직 지금 안 된 것 아, 같아요. 약간 네. 있으시구나, 안에. 지금 면에 갑자기 퍼진 그 느낌 알죠? 아, 지금 약간 그, 공격받은 느낌이라, 그 죽겠네. 텁텁한 느낌, 어쨌든, 속안이 텁텁한. 네, 그렇소. 이거 막상 이 동네에서 중국집 처음 시켜봤는데, 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 그 확인을 안 그래서 하셨나요, 다시, 여론을? 여론은 저는 뭐 리뷰보다 내가 일단 확인해 본다. 왜냐면 음, 리뷰 자체도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먹어보는 내 입맛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켜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또 짬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이 어느 맛이 정도, 네네. 없기가 좀 힘들죠. 뭐 물론 맛있는 데는 찾아서 모아 봐야겠지만 맛이 없기는 좀 힘든 종목 아닌가 그렇죠. 일단 생각이 자극적인 들어요. 요리이기 네. 때문에 맛의 차이를 네네. 구별하기가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맛이 없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일단 시켜봤다. 예. 네. 그러나 좀 그렇게 만족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음,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 2023년 네네. 7월 8일 오후 7시 13분입니다. 앞에 부분을 적당히 넣어봐야겠죠?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어디 영점의 7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게스트 2분 나와 있습니다. 네, 백투백 출연 2분입니다. 어디 용점의 도화선이죠. 조화선?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요, 네, 조금 멀리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람 지금은 좀 소리가 조금.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아, 제가 입에 조금 가까이 대고 있었었나 봅니다. 너무 좀 가까웠어서 잠깐의 아, 바람 네네. 소리가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이게 이 처음이어가지고, 사단이 예. 왜 일어났냐? 멀쩡한 아, 녹음 그쵸. 스튜디오를 다 차려놓고 거기까지 멀리 와주셨는데, 왜 갑자기 디스코드로 또 하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 저희가 그날 녹음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네. 그 녹음이 안 된 거랑 똑같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 소스가 마이크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뭘 잘못 눌려가지고, 노트북 내장 마이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녹음 소스가 돼버려가지고, 아, 아니, 그 방송 지난번 네. 거 녹음 잘 된 거를 들어보니까, 네, 아, 네. 음질도 좋고 괜찮던데, 음질에 대한 아쉽습니다. 평가가 아주 좋았거든요, 또. 그쵸. 네, 아, 이 네, 네. 장비의 힘을 무시 못한다는 걸 느꼈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들으면서. 우리 또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피드백을 많이 또 주셨는데, 장비 좋다. 확실히 목소리 깔끔해서 좋다. 아,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목소리, 부드럽더라고요. 예, 또 좋은 목소리 더 잘 들린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아, 좋은 목소리는 네. 그 피드백이 맞습니까? 그럼요. 아, 거짓말 안 그런가요? 합니다. 예, 네. 예. 그런 얘기 자주 듣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드님, 오랜만에 나오셨더라고요. 하는 분이 계셨고. 아, 또 이디오님 이든이라고 하신 이번에 건가요? 또 나오셨네요. 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 분이 아, 그렇게 어려운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든과 헷갈리고 있고, 아니면 네네. 이디오님과 또 인물을 헷갈리고 있는 그런 아,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취를 좀 이렇게 진심 어리게 안 들으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청취자를 좀 비판하자는 아, 저희 그런 의도는 아닌 거, 아니, 진짜, 좀 귀를 활짝 네, 열어달라, 이런 네. 부탁을 정중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존재감의 어떤 위기를 한번 또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 최장수 출연 그렇죠. 게스트인데, 아직까지 네. 이제 이름이 헷갈린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저번에 개명 요구를 한번 요청드리긴 했는데, 네, 나는 이대로 가보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말을 또 워낙 안 듣는 스타일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어쨌든 해야죠. 그런 결과가 지금 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저는 빈도의 문제가 아닌가를 좀 더 음,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오늘 이렇게 디스코드로 참여하는 또 음, 시간이 생겨서,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참여의 빈도를 넓혀 볼까, 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스코드로 한다면은 빈도를 또 높일 수 있다. 지금은 이게 한 달에 또, 한 번인데, 예, 제가 처음 해보는데, 요게 또 네. 괜찮네요.
나름의 매력이 또 있죠. 또. 네, 뭔가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방송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이 아, 묘한 느낌이 있네요. 애매한 그 중간 지점 정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아, 네네. 그래도 네. 긴장하고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오프라인 녹음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어쨌든 물론이죠. 간에 미리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네. 연습도 좀 해가서 문제 없게 좀 했어야 되는 게 제 책임인데 그러지 못했던 점 아, 사과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예. 네, 그런 시행착오를 또 저한테 네. 겪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또 최장수 게스트의 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어쨌든 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 감사를 드리고 네. 아니, 근데 그쵸? 저도 그날 네, 방송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음, 음. 리허설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더 잘하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또 합리화 시나리오를 또 잘 구축하셨군요. 아, 또 다시 하니까 더 잘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항상 그 네, 기회라는 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지나간 일에 네. 대해서 아, 그때 잘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또 네. 근데 이 구차해지고 방송은 이렇게 되는 번복이 거죠.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번복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한번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잘, 이제 음, 해보니까 아, 더 네, 잘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약간의 희망을 갖고 지금 녹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소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올리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어요. 그죠? 네네. 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고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오마주지 이거 우라카야 아닙니까? 아닌데. 아닌데. 그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자, 오늘 영화, 잠깐만. 자, 오늘 영화 뭐죠? 아, 오늘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음, 예, 미션 임파서블 5편과 6편, 로그네이션과 폴 아웃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봉하는 그 7편 데드 레코닝 파트 1을 데뷔코자 해서 준비한 기획이죠? 네, 저희가 사실 이 기획을 6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 장장 한 달간의 이 대장정이, 아, 네, 뭔가 이제 싹 쫙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라, 음, 예, 어떤 누가 보면 이야기를 뭐 저희가 주고받을지. 누가 보면 뭐 매일 만나서 뭘 연습한 줄 알겠어요. 뭐, 딱히 아, 뭐. 저는 항상 이 방송을 늘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제가 애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거 살짝 어필을 해보고요. 지하철 오래 타긴 좀 힘드니까요. 그죠? 음. 아우,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멀긴 멀더라. 아우, 그래서 정말, 제가 지도를 보니까 광활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정말 대장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두 외곽 끝을 이제 횡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먼 네네. 거리이기 때문에, 아, 네, 물론 익숙하긴 합니다만, 또 네. 그 물리적인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묘하게도 저의 집과, 이분님의 집 가운데 서울시청이 있습니다. 오, 대충 직선을 대충 어떻게 그어보면, 직선을 약간 꾸부정한 직선으로 좀 그어보면, 서울시청과의 거리가 비슷하다.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일산 사는 친구들 만나면 거의 그쪽에서 만납니다. 중구, 네, 그다음에 더 왼쪽으로 가면 네, 신촌, 뭐이 정도쯤 가서 뭐, 만나는 네. 편이긴 합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여기서 문제점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아, 예, 예. 상일동은 진짜 서울이 맞느냐? 고양시에 그, 있는 저의 집과 거리가, 서울시청과의 거리가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엄연히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시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뭐냐면, 네, 그 상일동 주민들만의 네. 정서가 있어요. 아, 우리가 서울 시민인가, 네. 경기도민인가, 하남 시민인가 어, 하는 그 정체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혼란이 있군요. 네. 네네. 왜냐하면 음, 지금처럼 음, 네, 교통편이 더 발달하기 전에는 네. 번화가를 나가는 게 참 힘든 동네기도 했어서, 음, 네. 네. 여기가 정말 서울이 맞을까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음, 공유가 됐었죠. 그렇군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예전에 서면까지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1시간 40분 타야 했던 아, 저의 어린 시절이 또 생각이 나네요. 사실은 근데 좀, 광역시 사는 분들께 이런 네, 뭐 고민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네. 네, 면구스럽긴 한데, 근데 뭐 제가 저희 여러 번 동사는 그랬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동구보다는 해운대구가 더 좋다. 라고 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럴 수 네. 있죠. 저는 해운대 네. 좋아합니다. 또 근데 몇 번 안 영화의 도시 가보고.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도시. 영화의 전당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영화의 여기서 전당, 논점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청과의 거리가, 저의 집과 네네, 거리가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네네. 그 경기도 그 빌바오님의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네. 사실 서울 생활권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준 제가, 서울 네. 시민이라고 보셔도 제가 무방하죠, 제가 사실은. 살아보니까, 한 2주 정도 살아보니까, 네. 덕양구나, 뭐, 강동구나, 뭐, 비슷하다, 그냥. 아, 살기 좋습니다, 사실. 일산 동구서구는 좀 먼데, 음, 덕양구까지는 서울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뭐 예, 어떤 행정구역상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사람들의 네, 어떤 심리적인 인식도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범서울권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저희가 서울시청 앞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할래 내기를 하면 아, 제가 이길 것 같다는 자신감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율을 두기가 쉽지 않은 내기이죠. 백중세의 내기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 제가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1000번 버스를 타면, 1000번 버스를 타고 환승 한번 하면 서울시청까지 갈 것 같거든요. 아, 또 광역버스가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상일동은 서울 안쪽이기 때문에 네네. 광역버스가 오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되게 먼데. 그러니까 저희는 광역버스를 이제 아예 더 동부권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더 많고, 아, 예. 그러니까 남양주, 구리, 아니면 아, 하남시 이쪽으로 네. 가는 광역버스고, 아, 네. 저희 기준 서쪽으로 가는 버스는 네. 빨간 버스가 많이 없죠. 아, 그렇죠. 빨간 네. 버스가 다니나요? 그 동네에? 아, 다니긴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음, 아무튼 거의 뭐 네. 그 사시는 곳도 충분히 서울로 볼만하다. 음. 네, 그런 말씀 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서울 토바이께서 또 인정을 해주시니까. 왜냐면 그러면은, 저희 또 네. 그 지인 또 친척분께서 아, 예, 저희 집이 예.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많이 네, 네. 해가지고 아, 네, 대충의 그렇습니다. 느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상, 서울과 서울 인접한 경기도 시군구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네. 뭐 큰 그러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생활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네. 여기서 또 하나의 또 거리를 또 재보니까 저희 집이, 도봉구 최북단에 있는 지역보다는 서울시청이 가깝다. 거기도 또 아, 한참 가야죠, 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예, 예. 아, 거기 은평, 도봉 이쪽은 저희 강동 쪽에서는 약간 네. 미지의 영역 느낌이라 사실은 아, 그렇죠. 예, 제 도봉과 개인적인 의견일 은평,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강서, 조금 양천, 걸어가지고 네네. 강서, 양천, 구로금천, 여기까지는 사실 아, 볼 일이 정말 없지 않는 이상 거의 뭐 갈 일이 시험 잘 보러 없으시다. 가거나 뭐 네,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 특별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음, 이상 음. 네, 거의 뭐 수시로 갈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아직까지는 저도 궁금한 동네이긴 합니다. 아, 궁금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시 한번 이사를 하면서, 서울의 실제적인 크기를 좀 체감하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버스 위주로 제 교통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지하철 위주였다면 그렇죠. 버스 위주로 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삶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버스 위주로 개념이 바뀌시면서 좀 더 거리감이랄까 이런 게 좀 더 네.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아니죠. 어떠셨어요? 지하철이 그래도 빠르고 정시성이 있기 때문에 음, 지하철이 그래도 더 좋죠? 그래도. 저도 지하철을 더 좋아합니다. 그 아, 말씀하신 정시성 때문에. 네, 네. 네, 버스는 음. 가변성이 많다고 느껴서, 근데 그 광역버스의 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음,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강남에서 고양시로 향할 때 이렇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이걸 타면서 한강을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또. 잠깐의 감상적인 타임을 좀 즐겨볼 수 있다. 그 음, 점에서는 또 이점이 있죠. 네. 그 그렇죠. 칠흑 같은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음, 이 한강은 김포로 흘러나가겠지만 나의 나의 인생은 어디로 목적지는 과연 흘러가고 어디일까? 있느냐. 내가 어쩌다가 또 이렇게 고양시에 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그 한강을 달리는 그 공간 동안 자기의 삶을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이 그렇죠. 이제 또 고양시에 사는 것의 장점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얘기를 지금 한 10분 했죠, 그죠? 10분 넘었나요? 이거 얘기를. 근데 이건 다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 웬만하면 넣죠, 저는 또. 아, 다 네, 넣습니까? 웬만하면 넣습니다. 예. 네, 사실은 또 이렇게 오프닝 토크의 연장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닝 토크가 네. 좀 짧았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부담 그렇죠. 없이 좀 인트로를 찌끄려봤어요. 조금, 예. 그런 식이죠. 네. 어쨌든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이제 얘기 다시 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상일동에서 그 행신동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미션 임파서블 하긴 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근데, 아, 그, 이단원트가 한 일을 보면, 네. 미션 임파서블이라 하기 조금, 네. 예, 좀 거시기 그렇죠. 하지 않나요? 그래도 지하철 2시간 가까이 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렇죠.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음, 아무튼, 그 미션 임파서블 네. 했던 일을 네. 해냈던 제가 아. 이 시리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음새 멘트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들어가 보시죠. 1등! 1등! 흡파 뒤집어진다! 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1966년도에 나왔던 동명의 드라마 네. 미션 임파서블을 영화화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5전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던 드라마인데요. 네. 이 제5전선이라는 제목 혹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 약간 학문적인 용어에서 약간 출발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내부 스파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제5열 제1전선이 뭐 유럽에 있고 뭐 제2전선이 뭐 아시아에 있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 저도 아는 척 해보려고 슬쩍 컨닝을 잠깐 했는데 네. 옛날에 스페인 어떤 전쟁에서 네. 어떤 장군이 그 내전 세력들을 음. 제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방향에서 침투를 할 텐데 내부에서 한 번 더 이 세력들을 아하. 해줄 것이다. 아하. 근데 막상 갔더니 없더라. 그래서 이 내부 세력의 정체가 뭐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제5열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생겼다고 해요. 거기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빼고 이제 동서남북 그제 내부의 적까지 네네. 해서 5전선이다. 네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영화화한 작품이고 지금까지 총 6편의 작품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1편부터 쭉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죠. 네. 네, 1편은 1996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네. 브라이언 드팔마라는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한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작품입니다. 네. 내용은 사실 1편부터 6편의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1편은 이단원트가 아직 현장 요원이 되기 전에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선배 요원들이 다 어떻게 일을 당해서 본인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익히 알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블록버스터에 가깝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1편은 조금 첩보 스릴러에 가까워서 조금 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로프에서 톰 크루즈가 아래로 강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1편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 땀을 밑으로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땀을 딱 잡아내는 장면이 있죠. 네. 네, 그 장면이 나왔던 1편입니다. 그리고 2편은 네, 뭐 계속 하세요. 요게 디스코드의 뭐 묘미이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2편은 2000년도에 나왔고요. 오우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2편은 그 키메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생화학 무기가 유출이 돼서 이 생화학 무기의 작동을 이다런트가 막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할리우드가 홍콩 영화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시기여서 네, 그 홍콩 영화 감성이 좀 많이 녹아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우삼 감독이 워낙 자주 쓰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비둘기라던가 슬로우 모션이라던가 쌍권총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그 멋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1편, 2편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1편, 2편을 보셨다고 하셔서 네. 어떠셨는지 뭐 기억이 잠깐 나시나요? 어때요? 근데 1편, 2편이 사실 나온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몇 가지 짤 정도만 기억이 나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렇게 막 기억이 생생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 제가 클립으로 몇 개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네. 미션 임파서블의 또 큰 특징이 오토바이로 액션 씬을 많이 구성을 하잖아요. 우리 또 톰 선생님이 오토바이 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있으시고, 그렇죠. 예. 이번 7편에서도 또 굉장한 또 장면이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아무튼 그 오토바이 액션의 기틀을 잡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보더라고요. 뭐 차간 주행이라고 하죠. 네네. 차와 차 사이를 주행하는 빠른 속도로. 네네. 그래서 다른 적과의 추격 거리를 좁히거나 혹은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완급 조절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네. 아니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액션까지.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 날라서 날라차기를 서로 하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사실상의 자살 행위인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과장하는 장면이 많은데 네. 그런 장면들 덕분에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이 좀 더 자유롭게 액션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오토바이 얘기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5편에 보면요. 네네. 그 일사 파우스트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동료들과 타고 막 도망가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이단 선생님이 쫓아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오토바이로. 네, 그쵸. 근데 이제 중간에 일사 선생님이 도로 한가운데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올 톰 크루즈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단 말이죠. 네, 나를 과연 칠 수 있어 없어를 시험을 해보죠, 그렇죠. 거기서. 그 장면에서 결국엔 치지 못하고 그렇죠. 그 톰 선생님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구르는데 약간 뭐 그냥 길 가다가 자빠진 정도의 부상 정도만 입는 모습에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단원트에게는 오토바이가 자전거였던 거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네, 몸이 자전거에서 뭐 넘어질 때 보통 이제 조금 네네. 찰과상이 덜하게 넘어질 때 그렇게 넘어지지 그쵸. 않습니까? 사실상 그때 뭐 보호 스트라고 하는데 그 보호 스트를 풀셋으로 입어도 사실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멀쩡하기가. 그렇죠.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보호 스트도 입지 않은 상황에서 헬멧도 안 쓰셨잖아요. 그 헬멧도 안 장면에서. 쓰시고. 네. 사실상 그게 일반인이었다면은 뭐 목 꺾여서 죽고 갈비뼈가 부서져서 죽고 다리가 부서져서 죽고 뭐 이런 네.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부상을 여러 군데 입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쵸. 멀쩡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장면 전에 잠수를 너무 오래 해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하루 동안 지금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몸에 인간을 엄청난 넘어서 이제 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고. 사실상 뭐 살아있는 뭐 아킬레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신반인 정도는 되는 수준이죠, 사실. 그렇죠. 사실 이단원트의 모습은 그 정도 되죠. 톰 선생님의 오토바이 취향이 탑건과 미션 임파서블만 봤을 때는 약간 스포츠 바이크 쪽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탑건 그 매버릭 보시면 중간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쭉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활주로 옆에 보도를 쫙 활주로에서 쭉 타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깐지죠. 깐지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 배경 음악과 함께 햇빛을 받은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쫙 달리는 그렇습니다. 그 광경 자체가 이미 영화에 몰입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뇌시키는 주문 같은 거죠. 그 석양을 배경으로 그죠? 오토바이 타고 그 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향해 가는 뭐 이런 씬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지 않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냐? 그래서 좋더라고요. 멋있어요. 멋있죠. 사실 뭐 이제 톰 크루즈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고양시에 이사 와서 생긴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잠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네. 그 서울 서쪽은 그 지형상 산이 많이 없습니다. 동쪽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직선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획 도시가 많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개발로 타지 않은 지역으로 남겨놓은 또 지역도 있고 해서 그 서울시와 은평구 그 사이의 그 지역에 도로가 아주 쭉 직선으로 나눠져 있고 또 건물은 낮기 때문에 석양을 아주 바라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석양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구성이에요. 고양 시민의 퇴근길이.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네요. 산에 가려지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석양을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가지고. 산에 가려서 그죠? 아파트에 가리거나
잘 네네. 안 보일 텐데 석양을 바라보면서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고양시의 장점이지 않나. 아까 저기 광역버스 타면 밑에 그 한강 보면서 생각이 잠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거더라고요. 석양과 함께 퇴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녁의 풍경이 괜찮은 동네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봤습니다.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또 해 뜨는 강동이 또 있으니까요. 또 그렇죠. 강동에서 해가 좀 해가 빨리 뜨니까요. 뜨죠. 네, 그렇죠. 몇 분 정도 빨리 뜨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석양을 배경으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토먹님의 모습과 또 저도 스쿠터를 이용해서 좀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의 모습이 겹친다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그렇다는 거죠. 그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로 아, 인해서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근데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일직선으로 다니는 그 느낌은 뭔가 좀 나름의 어떤 그 로망이 있죠. 네, 멋이 있죠. 그리고 또 있잖스? 있잖스? 갑자기? 어떻게 이어갈지 잘 모르겠죠? 어디까지 했더라? 네, 저희가 이제 3편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3편. 네, 네, 3편. 미션 임파서블 3인데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감독은 한국에서 쌍제이로 유명한 J.J. 에이브럼스가 감독을 했고요. 놀랍게도 이게 장편 첫 연출이에요. 네. 그 드라마로 유명했다가 영화계로 본격적으로 넘어온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3입니다. 내용은 어떤 되게 사악한 암거래상이 있는데 이 암거래상에게 아내가 납치를 당해요. 이단 헌트의 아내가. 네. 그래서 이 아내를 구해야 하고 또 토끼발이라고 하는 생화학 무기가 있어요. 이 토끼발을 사수해야 하는 이단 헌트의 미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리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악당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악당 캐릭터 이름이 오웬 데이비언이에요. 배우는 필립 쉐이머 호프먼이라는 분이 맡았고 네.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정말 멋진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죠. 또 이상적인 것들이 꽤 있었죠. 네, 헝거게임에도 출연하시고. 헝거 게임 그 아저씨구나. 네네. 조금 체격이 있으신. 네, 계획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 헝거 게임의 그 기획자죠. 약간의 그 너드. 예. 네. 약간의 그 뭐랄까. 네네. 되게 똑똑해 보이면서도 푸짐해 보이는 인상의 똑똑한 느낌. 그래서 더 네. 무서운. 그 약간 눈빛이 뭔가 따뜻하면서도 냉한 느낌이 공존해서. 그렇죠. 그 톰 크루즈의 아내를 상대로 한 장면이 되게 좀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3편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거를 기억하기로는 제가 메가박스 코엑스라는 극장에서 봤는데 이때가 제가 이제 예비 고등학생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상반기까지만 놀자 뭐 이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5월달에 개봉을 했어요. 그 해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러 가자 해서 코엑스에서 처음 봤는데 저는 이 시리즈가 이렇게 대단한 시리즈인지 모르고 갔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리즈를 좀 많이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또 옛날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너무 추억팔이를 좀 한 것 같긴 한데, 그죠? 그죠. 4편이죠, 이제 또. 네, 그래서 4편으로 넘어가면 4편부터 본격적으로 부제가 붙기 시작합니다.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부제가 붙었고요. 2011년에 나왔어요. 이 영화는 브래드 버드라고 라따뚜이, 인크레더블 연출하신 분이 연출했거든요. 네. 이분도 애니메이션만 하다가 장편 그냥 일반 실사영화 연출은 처음 하신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연출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용은 이제 IMF가 크렘린궁 폭파 사건에 연루가 돼요. 네. 그래서 IMF의 존재를 CIA가 잠깐 가리려는 차원에서 고스트 프로토콜을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령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모드를 발동을 시키고 이 2단도 같이 연루가 되면서 이 핵전쟁을 하려는 물리학자의 음모를 혼자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영화고 이 작품에서 또 큰 특징이 있다면 이 시리즈에서 또 없으면 안 되는 캐릭터인 벤지 캐릭터가 처음으로 현장 요원으로 물론 3편에서 처음 등장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톰 크루즈의 조력자로 활동을 하는 첫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5편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져 있던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빌런 조직의 존재가 처음으로 영화 말미에 잠깐 등장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게 본
그러니까 5, 6편까지 통틀어서 제일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편이 네, 제일 재밌었다. 네, 저는 1, 2, 4편이 3, 제일 4.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빌바오님은 4편까지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느 편이 가장 괜찮으셨는지. 아니면 뭐 아, 6편까지 근데, 얘기하셔도 좋고. 네, 일단은 그게 1, 2, 3, 4편 모두 나온 지 오래돼서, 제가 한 몇 년, 한 5년 전에 한번 이렇게 그 폴아웃 나왔을 때쯤에 한번 쭉 봤었거든요. 이거 음, 1, 2, 3, 4, 5까지. 6까지 이제 영화관에서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길어갖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길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인상적인 액션씬들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로프 장면? 땀 떨어지는 거 잡는 그런 씬 그쵸. 같은 거.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사실 내용 전개는 또 봐야 되지 않나 싶고, 5, 6편은 그쵸. 이번에 다시 봤죠, 또. 그렇죠. 저희가 이제 5, 6편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 네. 네, 로그네이션부터 얘기를 해보죠. 2015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네.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음. 이 작품으로 처음 시리즈 연출을 시작을 하신 건데, 네. 근데 4편도 각본 작업에는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크레딧에는 안 올라갔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구도를 딱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은 IMF가 결국 해체가 되고,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 조직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신디케이트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단이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괜찮았던 게, 좀 오랜만에 첩보 영화 같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액션도 액션이지만 심리전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그 액션이랑 심리전이 아주 잘 배합되어서 영화를 보는 동안 뭔가 짜릿한 느낌도 있고 긴장감도 넘치고 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영화의 흐름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인 일사 파우스트가 이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단을 돕고 싶은 건지, 이단을 방해하려는 건지, 신디케이트의 소속인 건지 네. 굉장히 의문스럽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매력적인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또 궁금한 이제 캐릭터죠. 이 사람이 도대체 결국에는 뭘까? 이단과 어떤 관계로 정립이 될 것이냐를 그쵸. 지켜본 셈이죠. 그 이단과 일사, 그리고 신디케이트 네. 네. 그 삼각 구도가 어떻게 음, 끝이 날지, 음,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단원트랑 일사 말고도 뭐 제레미 레너라든지 네. 뭐 같이 나오는 크루들이 있잖아요. 네. 그 크루들도 충분히 장면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난처해 있을 때 이제 윌리엄 브렌트, 그러니까 제레미 레너가 루터랑 힘을 합쳐서 구하러 오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음, 어느 한쪽에 전혀 쏠려 있지 않고 서로 팀 플레이를 해서 일을 해결하는 모습 음,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도 잘 보인 작품이어서 그 점도 좋았습니다, 저는. 저는 그 액션이 재밌었던 게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 오페라 극장인가요? 아, 거기서 네네. 이제 저격하는 미션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사파우스트랑 처음 좀 대면하는 그 장면 같은데, 그 악기를 이용해서 저격총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저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2명이라는 점에서 새로 또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으려고 했더니 저 사람도 막아야 되고, 근데 그 서로 또 저격을 준비했던 두 세력이 서로 또 몰라서 또 서로를 뭐 저격하고, 요런 씬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나 이제 극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이 계속 문제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리 없이 티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스펜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도 좀 재밌었고, 아, 또 저도 그 장면 좋아해요. 네, 네, 네. 그리고 공간이 다른 공간보다 그게 3차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다른 공간들은 사실상 이제 평면적인데, 네, 오페라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를 많이 쓰잖아요. 그 관객석도 몇 층에 나눠서 이제 올라가 있고, 또 그렇죠. 무대 뒤편에 보면은 그 무대 뒤편에 무대 장치들이 또 수직으로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네. 무대 뒷공간에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수직의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근데 그게 관객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오페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이제 치열한 어떤 물고 물리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 또 아주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씬이 그렇죠. 아주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게 5편에서 그 물 속으로 다이빙 해가지고 그 뭐죠? 파일 뽑아오는 그거 맞죠? 5편?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또 수중 묘한 침투라고 긴장감이 하고. 있었죠, 또. 네네. 그거를 쭉 그 뛰어드는 그 씬도 되게 재밌고 그 안에서 이제 물이 회오리 치는데 그걸 뭐 피해가면서 뭔가를 이제 카드를 막 USB인가? 꽂았다가 놓쳤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살은 또, 그것도 아주 설계가 잘 된 액션이 아닐까. 톰 크루즈가 실제로 그 장면을 촬영을 위해서 6분 동안 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데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턴트가, 그냥 잠수하는 게 아니라 수영까지 하는 잠수잖아요. 그건 그렇죠.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연기를 하냐고 말릴 정도로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다 그걸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저도 재밌게 본 장면들이고, 네. 또 일사 파우스트가 워낙 매력적이어서 저는 일사 파우스트를 여기서 인상적으로 등장시킨 덕분에 또 네. 시리즈의 생명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드레스 입고 다리 한쪽을 올린 다음에 저격총을 쏘는 그 장면? 뭐 그런 특정 장면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네. 뭐라 그럴까, 왜 이단원트가 묘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주던 것 같거든요. 뭐 이 사람의 능력도 능력이고 뭐 어떤 육체적인 매력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를 잘 녹여낸 것 같아요. 특히 카사블랑카에서의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카사블랑카에서 일사 네. 파우스트를 만나러 갔는데 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사 파우스트가. 네. 네, 그 장면부터 해서 일사 파우스트가 USB를 챙기는 걸 돕다가 네. USB를 갖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럼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 줌으로써 만만한 상대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2단과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서 네. 캐릭터의 입체감을 강화시키는데 카사블랑카 시퀀스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동료인지 아닌지 적인지의 하나의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성으로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지 안 느끼는 건지 그 차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좀 보였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는 그 솔로몬 레인을 5편에 마지막에 잡잖아요. 유리 케이스 안에. 네네. 막 그걸 잡으면서 영화 끝나는데 그 유리 케이스 안에 딱 잡아 넣는 장면도 아주 재밌더라고요. 뭔가 수미상관의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오프닝이랑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그 가스가 채워지면서 막 이제 총을 막 난사하지만 총은 먹히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가스에 취해서 잠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도 좀 재밌었고 또 그거 솔로몬 레인을 거기 다시 빼오는 장면이 6탄이죠. 그게 그 탈출 작전은 6탄에서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빼오는 잠바돈 애를 다시 빼오는 그 장면이 이제 6탄이군요. 솔로몬 레인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왜 신디케이트에 수장이 되었나를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왜 거기까지 오를 수밖에 없었나. 네네. 뭔가 좀 반사회적인 느낌도 있고 좀 음침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캐릭터 구성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5편은 캐릭터가 확실히 잘 보이는 작품이었어요. 저에게는. 맞아요. 그래서 좋았고 6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럴까요? 획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니까. 네, Fallout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작품이고요. 5편에 이어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다시 연출을 맡았습니다. 원래 이 시리즈의 특성이 1편 단임제인데 네. 처음으로 연임을 한 아하. 물론 톰 크루즈의 의지였겠지만 그 맥쿼리 감독이 5편을 만들고 나서 6편 감독은 불쌍하다 이제 어떻게 만드냐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나는 5편만 하고 끝날 줄 알았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편씩만 맡았으니까 그동안. 근데 본인이 또 연출을 맡을 줄 몰랐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연출을 맡아서 나온 6편이고요. 6편의 내용은 이제 5편보다도 심각하죠. 초반에도 나오는데 이단원트가 실수를 합니다. 플루토늄을 거래하다가 플루토늄을 지켜야 하는데 동료를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세상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원트의 이런 작업 방식을 CIA나 IMF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원트의 작전에 동료 요원을 배치시키기도 하고 어거스트 워커라고 하는 또 혼자 미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신디케이트가 솔로몬 레인을 잡았다고 해서 완전히 소탕된 게 아닌 상황인 거죠. 점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 잔당들이 사주를 받아서 청부 테러를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존 라크라고 하는 묘령의 남자가 이 아포슬이라고 하는 신디케이트의 잔당과 손을 잡고 핵테러를 일으키려고 해요. 종교 분쟁 지역에. 네. 그래서 이단이 이 존 라크의 정체를 밝히고 핵테러를 불발시켜야 하는 미션을 담은 내용이 6편입니다. 5편이 팀플레이와 첫 버전이 많이 보였던 작품이라면 6편은 톰 크루즈 원맨쇼가 확실히 강화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도 이단 헌트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깊이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톰 크루즈의 액션이 거의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맥시멈까지 도달한 작품 같거든요. 헬기 씬이라든지 또 헤일로 점프 씬이라든지 네. 네,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스턴트가 가장 많이 나왔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블록버스터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준 것 같고 다만 그 이단 헌트 외 나머지 캐릭터들은 좀 아쉬웠다. 특히 어거스트 워커 캐릭터가 메인 빌런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메인 빌런의 포스가 당장 뭐 전편의 솔로몬 레인보다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헨리 카빌 배우가 한 건데 그 배우가 글쎄요. 그 슈퍼맨 이미지 대신에 좀 이제 악역으로 나온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그렇죠. 지능형 빌런이 좀 더 그 이단 헌트를 위험에 쳐넣을 수 있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거스트 워커 캐릭터가 지능형 빌런보다는 약간 좀 무지막지하고 약간 좀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근데 약간 든 생각이 범죄도시 3편의 주성철 캐릭터? 그런 네.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약간 사악한 느낌? 덩치 크고 뭐 잘생긴 미남? 네네. 비슷한 점이 있죠, 주성철과. 그런데 아무래도 이 어거스트 워커라는 캐릭터의 위치가 네. 시리즈 전체로 봤을 때 막 최종 보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5편에서 엄청나게 중량감 있는 네. 빌런을 내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 6편의 이야기 자체가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조그맣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데드 레코닝이 2편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총 4편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펼쳐놓는다고 봤을 때 폴아웃은 가장 비중이나 중량감이 좀 떨어질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악역이 좀 심심했던 게 확실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결과적으로 솔로몬 레인이 더 중요한 악역이잖아요. 이야기를 길게 그렇죠. 봤을 때. 네네. 근데 그러니까 어거스트 워커를 적당한 방식에서 쓰고 처리를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 적당하게 쓰고 퇴장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솔로몬 레인이 6편에서는 그냥 마지막에 그 일사 파우스트와 하는 격투씬 빼고는 그냥 사실 약간 짐작 취급? 그냥 여기저기 그냥 화물처럼 이렇게 카고 취급당하면서 그쵸. 거의 여기로 뭐 옮겨졌다가 저기로 옮겨졌다가 하나의 인질 네네. 수준이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솔로몬 레인이라면 뭐 몸이 속박되어 있지만 뭔가를 꾸며서 위기를 만드는 뭐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좀 심심해 보이긴 했어요. 힘이 많이 빠져 보이긴 했죠. 네. 그래도 2단 자극은 잘하더라고요. 5편처럼. 맞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거 폭탄 해체하는 것도 사실 이제 솔로몬 레인의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좀 더 뭔가 코너로 더 몰아넣는 어떤 가만히 냅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았다고 보는데 좀 너무 좀 더 절박한 세팅을 해놨으면은 더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좀 더 손발이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그냥 짐작처럼 다뤄진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6편, 뭐 이건 5편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 시리즈의 액션 구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되게 번들처럼 쭈루룩 나오잖아요. 하이라이트 씬이 보통 하이라이트 씬 나오고 좀 쉬었다가 또 다른 하이라이트 씬 나오고 이런 게 액션 영화의 패턴이라면 그렇죠. 여기는 액션 씬이 약간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네. 5편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잠수 장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오토바이로 신디케이트가 쫓아가는 이단 헌트가 자동차로 그걸 피해 나가는 장면이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이단 헌트가 일사파우스트를 쫓아가는 장면이 쉼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편도
6편도 그런 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장면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탈취 작전 그때쯤에 네. 되게 굵직한 장면들이 두세 개씩 연달아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사고가 있고 네. 솔로몬 레인을 지키는 장면이 있고 네, 그게 맞아요. 쭉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인위적이지가 않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배치를 잘 해놓은 느낌이죠. 설계가 잘 짜임새가 된. 너무 좋아서 네. 진짜 대단하다. 사실 그냥 그런 그 장면들을 독립적으로 보여줘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 그거의 이음새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네. 크리스토퍼 맥쿼리의 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톰 크루즈가 프로듀싱한 공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협업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게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까지입니다. 6편 얘기하는데 그걸 빼놓으면 안 되죠. 저기, 캐릭터. 누구지? 화이트 위도우? 새로운, 예, 그렇죠. 화이트 위도우 캐릭터를 빼놓을 수 근데 없죠. 그것도 너무 등장이 네. 좀 확실히 일사 파우스트를 등장시키는 방법보다는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물론 뭐 조금, 그게 중요도가 그쵸. 그렇게 높은 인물은 아니었지만 음. 뭐랄까 그러니까 이단 헌트를 왜 돕기로 했는지에 대한 당위가 네. 5편의 일사 파우스트만큼 전달이 잘 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시간 투여가 필요했죠. 네네. 화이트 위도우 캐릭터와 이단 헌트와의 또 미묘한 감정 같은 거를 좀 쌓아가기에는 조금 씬 자체가 좀 부족했죠. 네. 네네. 물론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실제로 격투하는 능력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뛰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또 뭐 CIA를 돕는 정보원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왜 그걸 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안 보여준 것 같은데 글쎄요, 뭐 7편에는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7편에도 등장을 하니까 아마 네. 조금 더 비중이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6편이 개봉됐을 때는 7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6편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새로 좀 등장한 캐릭터 치고는 좀 아쉽다. 설명이 좀 더 필요했죠. 네네. 그러나 아주 매력적으로 등장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배우 자체가 워낙 또 독특한 네. 매력이 있는 분이셔서 그렇죠. 캐스팅을 잘하는 것 잘했었거든요. 같아요, 이 시리즈가. 네, 맞아요. 갑자기 뭔가 키스를 갈기는 그 느낌. 갑자기? 갑자기 왜? 느닷없긴 했죠.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쁘긴 물론 톰 하다. 크루즈를 이런 보면 뭐 생각하겠지만. 마음이 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갖고서는 사실 좀 그렇죠. 뒤에 또 보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그렇죠. 나라는 차라리 일사처럼 어디 집으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이제 키스하는 장면을 일사 파우스트가 멀리서 이제 관찰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연정 혹은 질투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글쎄요, 그런 거 조금 유치해 보이긴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첩보물의 전형적인 구도. 네. 이걸로 다시 들어가는 건지. 서로 붙여놔서 긴장감 유발시키는. 네. 또 그 여성 형식을 캐릭터들끼리 가져와서. 남자 주인공에 대한 어떤 쟁탈, 질투 뭐 이런 거. 그 장면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리즈가 좋은 게 좀 감정적인 질척임이 없어서 좋아요. 네, 깔끔하죠. 네. 네. 그 보면은 본 시리즈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마리인가요? 1편에 나왔죠. 마리가 죽고 나서 그 어떤 감정선의 문제들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는 그런 건 좀 없죠. 네. 그냥 그 뭐 장면 내에서만 소화를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캐릭터가 퍼진다거나 어떤 서사의 전개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도 이 시리즈의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폴아웃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이제 이 두 편으로 왜 저희가 이걸 선정을 했고 이걸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 한번 또 하나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열어볼까요? 이야기 보따리 너무 너무 클리셰? 구태의 연한 단어 아닙니까? 사실 살면서 보따리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으면서 보따리를 이야기 보따리라니. 이야기 에코백을 한번. 뭐 그런 거는 또 괜찮죠. 괜찮나요? 네. 살면서 보따리 써본 적 없잖아요, 솔직히. 써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 에코백, 뭐죠 그거? 여행 가방?
이야기 캐리어? 이야기 캐리어. 뭐, 이야기 이민 가방. 뭐, 이렇게. 이야기 색? 색은 너무 또 작으니까. 너무 작나요? 그냥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색으로 소화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보따리에 좀 비견하려면 캐리어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네. 뭐 등산 가방. 등산 가방. 네, 더플백. 저희 이제 가방을 한번 열어보면. 네. 일단 저희가 왜 5, 6편을 선정을 했냐면, 그, 감독이 똑같아서가 첫 번째예요. 감독이 크리스토퍼 맥쿼리인데, 이분이 톰 크루즈랑 좀 오랜 중마고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처음 만난 건 작전 명발킬이라는 2008년에 나온 영화에서 처음 만났어요. 이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각본을 쓰고, 톰 크루즈가 거기서 나치 암살 실패 작전이었나요? 혹시 발키리 보셨나요, 이 영화? 제가 정확하게 봤죠. 그거는 히틀러 암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이때 톰 크루즈가 좀 대형 제작사들이랑 사이가 좀 서먹해서 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조금 이런 그 메시지가 있는 시나리오에 집중했던 시기여서 이때 처음 만났죠. 이때 처음 만나서 좀 잘 돼가지고 이후에 좀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잭 리처부터 해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하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3편 하고 탑건 매버릭도 맥쿼리 감독의 각본을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흑역사긴 한데 미이라도 같이 했었어요. 미이라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미이라는 저는 봤는데 그 모든 영화를 다 미션 임파서블 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라는 느낌을 받았죠. 너무 같이 한 작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비슷해져 버렸군요. 그러니까 너무 구성을 그러니까 제작사나 감독의 원래 비전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톰 크루즈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점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작품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두 분이 함께 해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그 두 분의 협업 결과가.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시네마, 엔터테인먼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관객들이 보고 열광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무래도 뭐 탑건 매버릭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탑건 매버릭도 찍기는 2018년도에 찍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미뤄져서 이제 2022년에 개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극장에서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못할 뻔했죠. 근데 톰 크루즈가 자기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시네마에서 무조건 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OTT로 풀자는 제안을 거절했죠. 네.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은 확실히 영화에 대한 비전이 있다.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영화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워낙 좋잖아요, 또.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 5, 6편도 너무 좋고, 사실 7편도 지금 어느 정도 뚜껑이 열린 상황인데, 역시나 또 잘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 서로 죽이 잘 맞는 게 아닌가, 잘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의 생각과 뜻을 좀 실무적으로 풀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 두 분이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따로따로 만들어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도 재밌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들고 어찌됐든 극장 가서 실망하지 않는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둘의 만남이 대단한 것 같고 레드 레코닝 2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냐? 그래서 신디케이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봐야죠 또. 왜냐하면 이 시리즈의 메인 빌런이고 5편부터 8편까지 아마 쭉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디케이트에서 주목할 거는 왜 흑막이 동료 요원 그러니까 이단 헌트와 비슷한 입장의 요원들로 왜 악당을 구성을 했을까? 요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 헌트는 어떻게 보면 사기 캐릭터잖아요. 너무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액션 소화 능력도 있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판단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맥시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니까 이 사람의 능력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개인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개인 대 개인으로는 어렵고 네, 실제로 6편도 어거스트 워커라는 인물이 이단 헌트랑 놓고 붙었을 때
사실은 어거스트가 이단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피지컬로는 붙였을 때 이단한테가 질 정도의 캐릭터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모든 불가능한 어떤 물리적인 액션을 다 성공해내는 캐릭터인데 그거보다 뛰어난 빌런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이단한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긴장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단으로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추측을 해봤고요. 또 신디케이트란 조직을 통해서 이 정보단체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러니까 상부가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를 또 보여주는데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원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5편, 6편에서의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 네. 오히려 이단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허상의 존재를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단 헌트가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는 이단 헌트만의 잘못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조직이 이 신디케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예. CIA의 요원이 됐든 IMF의 이단 헌트가 됐든 MI6의 요원이 됐든 그런데 국가들은 여차하면은 이 요원들의 활동을 부정해버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탄생한 게 신디케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에게 이 요원이라는 개인은 어떤 의미인가? 의미가 진짜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신디케이트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 신디케이트가 어떤 집단을 형성해서 어디에서 모여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점조직으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점조직이라는 게 엄청 뭐라 그럴까? 그냥 개인이 각자 움직이는 거니까 개인 간의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개인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들을 모두 잡아들이기가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개인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 역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점조직이라는 거 때문에 불안함도 있지만 그렇죠.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불안함도 있지만 오히려 혼자 모든 걸 많이 헤쳐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이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네. 그리고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모든 세력이 다 활동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를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는 개인으로 흑화해버린 거죠. 네. 거기에서 오는 모순이 또 인상적이고 그러면서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이단 헌트가 대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짚어본 게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목적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아무런 맥락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신디케이트의 활동을 보면 얘네들은 그냥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정보국이 싫고 얘네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해서 새 질서를 만들면 그게 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해체시켜 수 있는 행동을 우리는 한다. 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동안 잡아왔던 테러범이라던가 어떤 화학무기의 이용이라던가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지를. 네, 그렇죠. 알면서도 무목적으로 하니까 그건 정말 뭐라 그럴까 브레이크가 빠진 기관차 마냥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무서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단체가 신디케이트인 것 같아요. 철학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네. 그래서 신디케이트가 앞으로 두 편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한테 던져줘서 얘네들한테 악의를 느끼게 할지 아니면 얘네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지가 저는 어떻게 그려질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빌런의 모습도 그 주인공의 모습 못지않게 잘 그려져야 재밌잖아요. 시리즈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편을 잘 나름대로 끌어오긴 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요 보면서 네네. 신디케이트가 사실 이단헌트가 신디케이트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사실. 그렇죠. 이단헌트도 자기 소속 조직에 의해서 푸대접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계속 뭐 너가 한 거 아니냐 막 의심받고 하잖아요. 또 막 가혹한 임무에 계속 내던져지고 이렇기 때문에
네네. 마음만 먹으면 신디케이트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신디케이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이해를 많이 할 사람이고, 본인도 그러고 싶은 욕망을 느낄 사람이지만, 그들과 싸우기로 선택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빌런과 메인 캐릭터가 사실상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더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빌런의 매력이 더 그렇죠. 극대화되고 주인공과 빌런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모호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재밌는데 그럴 때 빌런이 더 빛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디케이트와 이단헌트는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 더 많은 사람들 아닐까. 그렇죠. 선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론 그게 큰 결과를 가져오지만 따지고 보면 비슷한 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걸 네.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편에서 보면 이단원트의 번뇌가 다른 네. 시리즈보다 더 깊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 신디케이트 조직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원트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본인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들의 얘기들이 다른 네. 악당들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두 편에서 이단원트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만들지 이 신디케이트의 역할도 저는 한번 눈여겨서 보려고요. 빌런은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네, 그리고 이단원트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그 이단원트의 임무들이 보면 뭐 거듭 얘기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임무인가 싶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를 해내서 세상을 구한다는 게 뭐 일반적인 요원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을 넘어서니까. 근데 그렇게 위험한 임무를 해내게 만드는 동기가 되게 사사롭다는 게 또 재밌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제 질서의 안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인의 안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단원트가. 그러니까 6편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그 선택이 확실히 그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플루토늄보다는 동료를 선택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 네. 그래서 6편에서 그 국장이 수백만의 생명을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게 난 참 마음에 든다.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얘기가 이단원트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사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뒤집어 씌우기가 좋으니까 좋게 볼 수도 있겠죠. 막 왜 너 그렇게 일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이단의 독단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미션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라고 대부분 꼬리 자르기 할 때 많이 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을 세웠을 때 잘못인데 미션을 해결했을 때는 또 IMF의 공으로 돌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국장 그렇죠.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단 헌트라는 캐릭터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대사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위험에 덜 처하게 될까,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6편의 첫 장면부터가 그런 그의 생각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그 주례를 솔로몬 레인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솔로몬 레인에게서 당한 트라우마와 내 아내를 지키지 못한, 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 3편과도 연관이 있는 지점인데 네. 그 트라우마가 섞여가지고 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내와도 계속 거리를 두고 본인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일사에게도 일을 막 하지 말라고, 이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구하는 영웅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생활인적 마인드가 일처리에 담겨 있다는 게 좀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진다고 느꼈어요. 저는 좀 재밌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영웅의 어떤 운명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역할들이 영웅에게 주어지는데 정작 자기 주변 사람은 못 지키게 만들게 되거든요. 자기가 항상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저희 친구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계속 맞이하는 게 영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두르는 사람들을 최소한
최소화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의 임무는 나의 운명 때문에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임무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이 다치니까 점점 이제 혼자가 되는, 고독해지는 그런 어떤 영웅의 삶이 갖고 있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세상에서 왜 중요한 일들 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을 안 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 사사로운 것들을 챙기다 보면 큰 일을 못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큰 일만 쫓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을 못 이렇게 꾸리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큰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주변이 좀 너무 생각보다 없어서 스스로는 외롭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걸 또 봤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영웅은 항상 좀 참 고독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참 네. 이게 세상에 오히려 돈만 되게 건지 보면, 고동평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참 다 주진 않는다는 게 아, 이 세상의 매력이, 네.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참 뭐라 그럴까, 한계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음. 복잡한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뭐 영웅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게 축복인가? 이 사회에서 뭐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삶이 살도록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운명이 주어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축복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영웅을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냥 일반 관객들처럼. 네. 그 영웅이 플래시 좋은 건 연기를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사실 누군가가 대단한 성과로 공짜로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사실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영웅이 하는 일을 돈을 받고 했다고 하면, 자, 제가 이번에 목숨 구해드렸으니까 얼마 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용병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가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영웅인데, 심지어 대가도 안 받아가.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라고 칭송까지만 해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칭송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죠. 그 아, 당사자는 그렇습니다. 안 재밌고. 네. 그렇죠. 뭐 칭송하는데 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영화 얘기지만 플래시에서도 네. 사실 제일 행복한 거는 슈퍼걸도 아니고 플래시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네. 어머 플래시다 하면서 초코바 던져준 네. 그 여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어허. 그렇죠. 플래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영화에서 잘 표현해 주잖아요, 사실. 네네. 만약 플래시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머뭇거리게 만들 정도로 플래시의 삶은 고통스럽죠. 그 대신에 초코바를 던져주는 그분은 해맑잖아요. 그렇죠. 음, 좀 잘 던져주지. 먹고 힘내서 가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영웅들이 하도 네. 계속 그 일을 하면 무뎌집니다. 또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위험했고 미친 일이었는지를 잊게 만들 것 같아요. 고마운지 모르는 거죠. 익숙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그러니까 6편 마지막에도 그럼. 보면은 네. 그 벤지가 너 진짜 잘 해냈어 라고 하니까 이단 헌트가 네. 매번 하던 건데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전 그 대사가 제일 고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 하나하나가 다 무디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하나하나 막 대단하다 막 뭐 4편에서는 부르자 할바 뭐 5편에서는 막 카사블랑카 막 이걸 막 해도 이단 헌트에게는 그게 그냥 하나의 일. 그런 점이 영웅의 고독성을 더 강화하지 않나. 더 큰 일을 계속 쫓게 만드는 그런. 네네. 그렇죠. 더 하나를 성공해내면 더 큰 일, 하나를 성공하면 더 큰 일로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거죠.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걸 감당하고 나서 임무를 완수했을 때 돌아오는 그 보상에 중독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영웅이라는 거지. 그렇죠. 막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 앉아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약상을. 그러니까 이런 일반 사람들의 못된 신보 때문에 영웅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런 영웅이 탄생이 필요 없는 어떤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모든 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지, 영웅이 많이 필요한 사회는 사실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1인분씩만 하면 네, 맞아요. 충분히 사회는 잘 굴러갈 텐데 그러니까. 1인분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x 인분을 해야 되는 영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몇 인분을 해내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물론 뭐 모든 사람의 능력치가 다 같진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제 영웅에게 주어지는 임무의 정도는 사실 너무 과도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그렇죠. 영웅이 탄생하지 필요 없는 사회가 사실 좋은 사회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개인에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개인의 일로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회적인 임무의 하청이랄까요?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영웅이 없는 사회가 더 좋다. 역설적으로 그 사회의 힘이 약한 사회일수록 영웅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 영웅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리려고 하죠. 그렇죠. 선전의 수단물로도 많이 활용돼요. 또 말씀하신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인간이 약한 존재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영웅들이 막 그냥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 가장 똑똑한 생물체라고들 얘기하지만 네. 그걸 뒤집어 보면 또 얼마나 빈약한 존재인가를 영웅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지하철 2시간 타는 것도 힘들다고 못 오겠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경기도 나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인간이 나약하고 또 너무 나약하다. 그리고 또 나약한 인간을 발견하면 조롱을 참지 못하는 그런 또 나약함이 또 있는 거니까 또 인간은 참 나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겸허해지네요. 네, 그렇죠. 참 그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지하철 막 오래 걸린다고 징징거리고. 네. 네, 또 그런 그걸 인간이 보고 되지 또 말아야지 참. 네, 맞습니다. 또 징징댄다고 또 조롱하는 인간이 되면 안 되는데. 참, 그 지하철 그 오래 탄다고 하는 사람 참 누군지 몰라도 참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하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하철이 움직이는 거지 뭐 본인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뭐 말이 움직이지 말 타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걸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말 등 위에서 그냥 균형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말이든 지하철이든 손잡이만 잘 잡고 있으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데. 사실 지하철은 사실 균형 잡을 필요도 없죠. 네. 앉아만 있어도 되니까. 네, 그렇죠. 이단원트가 참 이렇게 저희를 겸손하게 만드네요. 네, 저희 같은 나약한 인간. 액션씬만 보고 진짜 막 우리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단원트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고향까지의 거리는 그 길에 비하면 길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엄청난 꽃길이죠. 네. 네, 여기서 한번 끊고 잠깐 박수 한번 치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태꾸알!